결혼 4년 차. 나는 시어머니의 통보식 결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 캐리어를 끈 채 서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쥐어진 시어머니의 자필 쪽지를 보았을 때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성아, 애미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 내가 한 달만 좀 맡아다오. 내 아가씨 연수 간단다. 그 순간 지난 4년 동안 꾹꾹 삼켜왔던 모든 감정들이 위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발효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따져 묻기 위해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심지어 두 아이에게 라면까지 끓여 먹였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4박 5일 일정의 제주도 2인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캐리어를 끌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랑 상준 씨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애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은성은 마트에서 산마감 할인 닭가슴살과 우유 2팩이 담긴 봉투를 들고 아파트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소리에 맞춰 복도 센서 등이 지직거리는 미세한 전류 소리와 함께 켜졌다. 비닐봉투 손잡이가 손가락을 꽉 조여 짙은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손에 난 자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열쇠를 꺼내기 위해 봉투를 다른 손으로 옮겨주려던 찰나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에 멈춰섰다.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두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7살짜리 남자아이는 지루하다는 듯 신발 뒤꿈치로 현관문을 툭툭 차며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양갈래로 느슨하게 머리를 묶은 4살짜리 여자아이는 문에 기댄 채 졸린 눈을 비볐다. 아이들 발치에는 분홍색과 파란색 어린이용 캐리어 2개가 양옆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은성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비닐봉투가 바스락거리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자아이 박지호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손에는 2번 접힌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는데 손땀에 젖어 이미 꼬깃꼬깃해진 상태였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메모지를 은성을 향해 불쑥 내밀었다. 은성은 곧바로 받아들지 않았다. 발밑에 캐리어 2개를 한 번, 아이 손에 들린 종이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복도 센서 등이 깜빡이며 꺼졌다가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환하게 켜졌다. 은성은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미지근한 습기가 밴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힘주어 꾹꾹 눌러 쓴 익숙하고도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 시어머니 조정숙의 글씨였다. 은성아, 애미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가씨가 한 달 동안 연수를 가야 하니까 이 녀석들 내가 좀 맡아다오. 고생해라. 전화 한 통 없었다. 사전 상의도 없었다. 지금 상황이 괜찮냐는 물음조차 없었다. 낡은 공책에서 대충 찢어낸 종이 쪼가리 한 장과 단 한 줄의 문장. 그것으로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육아 책임과 이 덩치 큰 두 아이를 마치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던져두듯 그녀에게 떠넘긴 것이다. 은성은 메모지 맨 끝에 적힌 무미건조한 고생해라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비닐봉투에 짓눌렸던 손가락이 아직도 욱신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며 따지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당장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저 메모지를 반듯하게 접어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뿐이다. 들어와 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현관등이 켜지기가 무섭게 지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은성의 다리 옆을 비집고 들어가 거실 마룻바닥을 쿵쿵 밟았다. 아이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소파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거실 테이블에서 리모컨을 낚아챘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는 망설임 없이 볼륨 버튼을 끝까지 올려버렸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순식간에 온 집안을 찔러댔다. 현관 발매트 위에 서 있던 4살 수빈이는 은성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입술을 비죽거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한테 갈래. 집에 갈래. 날카로운 애니메이션 효과음과 여자아이의 악다구니가 거실 허공에서 시끄럽게 부딪혔다. 곧이어 안방에서도 인기척이 들려왔다. 낮잠을 자고 있던 2살배기 아들 준호가 놀라 깨어나 방 안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것이다. 은성은 외출할 때 신었던 운동화를 그대로 신은 채 마감 할인 닭가슴살과 우유가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신발장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주저앉은 수빈이를 일으켜 세우려던 찰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신우이 박수연이 보낸 20초짜리 음성 메시지였다. 은성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 너머로 묘하게 들떠있는 신우이의 가벼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음으로는 기차역 안내 방송 소리까지 섞여 들렸다. 언니, 나 내일 아침 일찍 KTX 타야 해. 부산 쪽 에스테틱 관리 코스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엄마가 언니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 부탁 좀 할게. 아 맞다. 지호는 당근 안 먹고 수빈이는 밤에 오줌 싸니까 파란 캐리어에 갈아입힐 여벌 이불보 넣어놨어. 사랑해 언니. 음성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는 과장된 뽀뽀 효과음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뒤이어 화면에는 하트를 그리며 윙크하는 얄미운 이모티콘이 뿅 하고 튀어올랐다. 은성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펄쩍거리는 이모티콘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옆에서는 조카딸이 숨 넘어갈 듯 울어대고 거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소리가 머리를 웅웅 울리게 했으며 안방에서는 친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쉬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스마트폰 키패드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1초, 2초, 5초. 꼬박 15초 동안 손가락 끝마디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수만 가지에 따져 묻고 싶은 말들과 분노의 문장들이 손끝으로 모여들었지만 결국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다. 알았어. 메시지 전송을 마친 그녀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양팔로 바닥에 주저앉은 수빈이를 번쩍 안아 들고 전쟁터 같은 거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밤 11시.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남편 박상준이 정장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며 피로와 찬 기운을 잔뜩 매단 채 거실로 들어섰다. 그가 첫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발끝에 무언가가 툭 걸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거실 바닥에는 이부자리 2채가 어지럽게 깔려 있었고 웬 낯선 아이 둘이 이불을 칭칭 감은 채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레고 블록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상주는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꼬박 3초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식탁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은성을 돌아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은성은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남의 집 아이의 작은 티셔츠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선반 앞으로 걸어가더니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해진 메모지를 꺼내 상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상준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어둑한 주방 조명에 비춰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그는 미간을 꾹꾹 주무르더니 쪽지를 식탁에 올려두고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엄마가 요 며칠 허리가 영 안 좋으시긴 했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어쩔 수 없다는 말투로 덧붙였다. 수연이도 짠하잖아. 혼자 애 둘 키우면서 지방으로 연수까지 가야 하니까? 그냥 당신이 며칠 좀 봐주면 안 돼? 어차피 낮에 집에 있잖아. 어차피 낮에 집에 있잖아. 은성은 남편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쏘아보았다. 바로 이 남자였다. 결혼 전에는 그녀의 손을 꼭 맞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커리어를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집에 있잖아라는 깃털처럼 가벼운 말 한마디로 2년 전 그녀가 광고 대행사를 퇴사하고 연봉 3,400만 원짜리 자리를 포기한 채 전업주부로 아들을 돌봐온 그 모든 희생을 먼지 털듯 가볍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지금 혼자서 어린아이 셋을 동시에 돌봐야 할 판이었다.
심지어 그중 둘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 남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자 이 집의 가장이라는 작자가 내린 결론은 고작 어차피 낮에 집에 있잖아였다. 은성은 위장 깊은 곳에서 시큼하고 씁쓸한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에 얼음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가 꽉 틀어막힌 듯 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작디작은 조카의 티셔츠를 마저 개켰다. 깊은 밤, 안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거실에서는 간혹 지호가 뒤척이다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를 들으며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천장만 응시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을 더듬어 꺼내 화면 밝기를 제일 어둡게 낮추고 갤러리 앱을 열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위로 쓸어 올리던 그녀는 작년 추석 수원 본가에서 찍은 가족사진 앞에 멈춰섰다. 사진 속 시어머니 조정숙은 주방 한가운데 식탁에 떡하니 앉아 싱크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시누이 수연은 새로 산 비싼 코트를 걸친 채 널찍한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실실 쪼개고 있었다. 반면 사진의 구석탱이 은성 자신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갓 붙여낸 동그랑땡 접시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에 전 잔머리가 볼품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뼈 빠지게 준비한 차례 음식이었다. 이 사진이 찍히기 불과 1분 전 수연의 두 아이는 떡국 한 사발을 통째로 바닥에 엎어버렸었다. 그때 수연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늘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저것 좀 닦아줘. 은성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것을.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상주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룸미러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명절에 가족끼리 일 좀 더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은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화면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붉은 핏발을 비췄다. 그녀는 갤러리를 끄고 손가락을 움직여 여행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다. 다음 날 새벽, 지옥의 문이 정확한 시간에 열렸다. 아침 6시 30분, 안방에서 준호가 가장 먼저 깨어나 두 눈을 감은 채 분유를 달라고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은성이 몸을 돌려 침대에서 막 내려오려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타열음이 들려왔다. 곧이어 지호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나 박조. 은성은 슬리퍼를 챙겨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안방을 뛰쳐나갔다. 거실의 참상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4살 수빈이는 이부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수면 바지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짙은 색 물자국이 흥건하게 번져 있었다. 지난주에 은성이 큰맘 먹고 새로 씌운 방수 매트리스 커버였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진동했다. 7살 지호는 텔레비전 옆에 선 채 빨간색 크레파스를 꽉 쥐고서 새하얀 벽지에 길고 삐뚤빼뚤한 붉은 선을 작작 그어대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공룡 대결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성이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호는 낙서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당당하게 외쳤다. 배고프다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은성은 관자놀이의 핏줄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지호의 손에서 크레파스를 확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헤어드라이어를 집어들고 곧장 주방으로 뛰어가 젖병을 데우기 시작했다. 그 후 1시간 동안 그녀는 한 손으로는 악을 쓰며 우는 준호를 안고 끊임없이 흔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매트리스를 향해 드라이어 뜨거운 바람을 쏘여야 했다. 그러면서도 두 눈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액정을 퍽퍽 내리치고 있는 지호를 노려보느라 바빴다. 드라이어 소음이 워낙 커서 주방에서 냄비가 끓어넘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매캐한 탄내가 코를 찌르고 나서야 은성은 다급히 드라이어 코드를 뽑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몸을 날렸다.
바닥에 까맣게 눌어붙은 우유와 새하얀 벽지를 얼룩지게 한 섬뜩한 빨간 크레파스 자국을 번갈아 보며 은성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대리석 싱크대 상판을 양손으로 짚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어머니 은성은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애썼다. 저 은성이에요. 지호가 벽에 낙서를 해놓고 수빈이는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어요. 준호도 계속 울고 보채고요. 어머니가 잠깐 오셔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반나절만이라도요. 저 집을 좀 치워야 할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침 드라마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시어머니 조정숙은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듯 늘어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이고, 애미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잖니.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어. 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길래 그 난리니? 내가 좀 참아라.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다 내 친조카들인데. 끊어라. 나 지금 쑤셔 죽겠으니까. 은성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겨버렸다. 수화기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뚜뚜 신호음만 흘러나왔다. 목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싸늘한 가을바람이 바닥에 낙엽을 핥아올리며 핏기 없는 은성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2살 준호는 그 안에서 연신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다. 저만치 미끄럼틀 꼭대기에서는 7살 지호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내려오지도 못한 채 난간을 부여잡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다. 그뿐인가 모래놀이터에 앉아있던 수빈이는 흙탕물이 섞인 진흙 모래를 한 움큼 쥐더니 그대로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안 돼. 먹지 마. 은성은 유모차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모래밭으로 뛰어들어 수빈이의 손을 탁 쳐냈다. 모래를 빼앗긴 수빈이는 즉시 고개를 젖히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대성통곡을 했다. 미끄럼틀 위에 지호도 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울어젖혔고 유모차에 있던 준호마저 그 소란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은성은 진흙탕 같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밑단에는 아침에 준호가 토한 우유 자국이 묻어 허옇게 굳어 있었다. 머리를 감지 못한 지 사흘째라 떡진 머리카락이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하얀색 운동화 테두리는 구정물 뺀 모래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얄미운 신우이 수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화질 좋은 사진 한 장. 이 사진 속 풍경은 부산 기장의 어느 오션뷰 카페 통유리창 앞이었다. 창밖으로는 새파란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조그만 원목 테이블 위에는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티라미수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었다. 연수 3일차, 교육 끝나고 즐기는 소확행. 언니 너무 고생이 많아. 내가 돌아가면 진짜 맛있는 거 쏠게. 은성은 모래밭에 무릎을 꿇은 채 귓가를 때리는 새아이의 악다구니를 브금 삼아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리에 반사된 영롱한 햇빛을 응시하다가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옷자락과 엉망이 된 운동화를 멍하니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신우이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무런 표정 없이 화면 캡처 버튼을 눌렀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얄미운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되었다. 그러고는 앨범 관리 메뉴를 열어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의 이름은 증거. 그녀는 방금 캡처한 사진을 그곳으로 고이 옮겨 담았다.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도어록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상준이 웬일로 저녁 8시에 일찍 퇴근을 한 것이다. 문 열리는 소리에 주방에서 고개를 내민 은성의 눈빛에 아주 찰나의 기대감이 스쳤다. 남편이 육아를 도우려고 일찍 온 줄 알았던 것이다. 상준은 실내화를 갈아 신으며 난장판이 된 것일 꼬라지를 보더니 대번 미간을 팍 찌푸렸다. 그는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는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직진했다. 나 내일까지 끝내야 할 기획안이 있어서. 툭 내뱉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서재 문이 쾅 닫혔다. 5분 뒤 거실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다. 지호와 수빈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뺏겠다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지호가 수빈이의 배를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그 반동으로 수빈이의 뒤통수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쿵 찧었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매트 위에 가만히 앉아있던 준호는 그 끔찍한 폭력 사태에 입술이 파래지도록 겁을 먹고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은성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도 내팽개친 채 거실로 튀어나왔다. 엉켜붙은 두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는 숨이 넘어가라 우는 준호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를 안은 그녀의 가슴팍이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녀는 터덜터덜 한 걸음씩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쾅, 쾅, 쾅. 그녀는 부서져라 문을 두들겼다. 당신 나와서 애들 좀 말려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준호가 너무 놀랐잖아. 쟤네 둘이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신경질적으로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상준이 한 손에 결제 펜을 쥔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그가 이빨 사이로 살벌한 목소리를 흘려보냈다. 나 지금 화상회의 중이잖아.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이 소란을 피워야겠어? 쾅. 그녀의 코앞에서 문이 잔인하게 닫혔다. 곧이어 찰칵 하고 쇳덩이가 자물쇠에 맞물리는 서늘한 소리가 이어졌다. 남편이 안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은성은 복도 조명 아래 우두커니 섰다. 품에 안긴 준호는 여전히 창자가 끊어질 듯 울어댔고 눈물과 콧물이 이미 더러워진 그녀의 셔츠 깃을 흥건히 적셨다. 거실에서는 리모컨을 쟁취한 지호가 미친 듯이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고 수빈이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악을 썼다. 방금 전 문 너머로 들려온 그 찰칵하는 잠금 소리가 은성의 머릿속에서 무한대로 증폭되었다. 그것은 마치 녹슨 쇠망치가 되어 거대한 홍수를 막고 있던 마지막 댐의 유리창을 박살내는 소리와 같았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입꼬리가 천천히 끌어올려지며 한기조차 서려있지 않은 기괴한 미소가 피어났다. 복도의 어스름한 불빛이 헝클어진 머리칼 위로 떨어졌고 집안을 가득 메운 광기 어린 소음 속에서 그녀의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섬뜩했다. 토요일 오전에야 드디어 시어머니 조정숙이 몸소 행차하셨다. 초인종 따위는 누르지도 않고 당당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치고 불쑥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를 반기며 달려가는 손주들을 안아주기는커녕 현관턱에 꼿꼿이 서서 서치라이트 같은 날카로운 눈깔로 집 안꼴을 싹 훑어보았다. 아이고, 은성아. 집 꼬라지가 이게 뭐니?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조정숙은 거실화로 갈아 신지도 않은 채 양말 차림으로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찌푸린 미간에는 파리가 끼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 바닥 좀 봐라. 끈적끈적해서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잖니.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 대가리라도 깨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녀는 입으로 나불대면서 텔레비전 장식장 앞으로 다가가 검지손가락으로 겉면을 쓱 훑어냈다. 그러고는 뽀얗게 먼지가 묻은 손가락 끝을 은성의 눈높이에 딱 맞춰 치켜들고는 아주 과장스럽게 혀를 끌끌 찼다. 은성은 주방 입구에 선 채 찌개 국물이 잔뜩 묻은 주걱을 꽉 틀어쥐고 있었다. 앞치마에는 며칠 묵은 얼룩들이 훈장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지호랑 수빈이 아침은 뭘 해 먹인 거니? 식탁 쪽으로 다가간 조정숙은 치우지 않은 편의점 삼각김밥 껍데기를 발견하고는 옥타브를 쫙 끌어올렸다. 너는 어린 것들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인스턴트를 먹이는 거니? 수연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니? 지호장이 예민해서 유기농 채소로 반찬해 먹이라고. 명색이 외숙모라는 년이 어쩜 이리도 무심해. 휙 돌아선 그녀는 베이비룸 안에 앉아있는 친손주 준호를 흘겨보았다. 그리고 준호 저거는 옷이 저게 뭐니? 천조가리가 얇아서 속이 다 비치겠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저러다 감기라도 걸려서 병원비 깨지면 다 내 남편 돈으로 메울 거 아니니?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대체 하는 일이 뭐니?
은성의 코 속으로는 주방에 온갖 식재료가 뒤섞인 찌든 내가 훅훅 밀려 들어왔고 귓속으로는 시어머니의 표독스럽고 날선 폭언이 쉴 새 없이 때려 박혔다. 꼬박 20분. 조정숙은 거실부터 안방까지 이 잡듯이 뒤지며 먹는 것, 입는 것, 청소 상태까지 트집을 잡아댔다. 그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말들이 은성을 무능하고 멍청한 엄마로 낙인 찍고 있었다. 됐다. 허리 아파서 더는 못 서 있겠다. 나갈 거다. 이순실을 마친 조정숙이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꿰어 신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마지막으로 가시 돋친 말을 가볍게 툭 던졌다. 어휴, 애 하나 키우는 게 무슨 유세라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보고만 있어도 숨이 탁탁 막힌다. 애미는 옛날에 그 고생을 하면서 애 셋을 키웠어도 너처럼 궁상맞게 굴지는 않았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은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싹 빠져나간 석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싱크대 앞으로 다가갔다. 기름의 전 주걱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가 손목에 힘을 툭 풀었다. 챙그랑. 금속 주걱이 스테인리스 싱크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지며 고막을 찢을 듯한 마찰음을 냈다. 그 소리는 텅 빈 주방 안에서 공명하며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그날 깊은 밤. 3마리의 빅을 갖던 아이들이 마침내 고요해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은성은 불을 켜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스마트폰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행 예약 앱을 켜고 목적지를 검색했다. 제주도. 그 후 40분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바로 5성급 특급 호텔 카테고리를 터치했다. 서귀포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3곳을 띄워놓고 오션뷰 객실 사진부터 조식 뷔페 평점, 부대시설로 딸려있는 스파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비교했다. 마침내 서귀포의 한 하이엔드 리조트 호텔로 결정을 내렸다. 객실 타입은 파노라마 오션뷰 스위트룸.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패키지 구성은 성인 2명 숙박에 매일 제공되는 2인 조식과 석식 뷔페, 그리고 딥티슈 릴렉싱 스파 마사지 2회 포함. 총 결제 금액은 87만 원. 결제창으로 넘어가자 은성은 상준이 쥐어준 생활비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에 숨겨두었던 짙은 네이비색 체크카드를 한 장 빼냈다. 남편은 꿈에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상금 카드였다. 지난 3년 동안 쥐꼬리만 한 생활비에서 매달 3만 원, 5만 원씩 피를 말려가며 악착같이 떼어 모은 피 같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 중앙에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초록색 체크 모양 아이콘이 떠올랐다.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적막한 거실에 예약 확정 알림음이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은성은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화면에 뜬 예약 번호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입꼬리가 호를 그리며 올라갔다.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장 짙은 미소였다. 일요일 저녁. 서재 문이 열리고 상준이 빈 물컵을 든 채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신이랑 나 출장 갈 거야. 식탁에 앉아있던 은성은 손에 든 유리잔을 빤히 내려다보며 일말의 감정 변화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독하게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던 상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물컵을 든 채 고개를 휙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뭐라고? 무슨 출장? 당신이 직장이 어딨다고 출장을 가? 은성은 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어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패턴을 풀어 캡처 화면 하나를 띄운 뒤 상준의 눈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유명 프리랜서 외주 플랫폼의 개인 프로필 화면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계정이 브랜드 비주얼 기획이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프로젝트 대금 역시 꽤 짭짤한 액수였다.
그리고 요구사항 비고란에는 시선을 잡아끄는 문장이 한 줄 굵게 적혀 있었다. 제주도 현지 로케이션 촬영 필수. 물론 이 계정은 그녀가 직접 한 것이고 프로젝트 역시 그녀가 다른 부계정으로 의뢰를 올려 스스로 수주한 일종의 자작극이었다.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외주 계약서였다. 화면을 한참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상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알바를 했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석 달 전부터 은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평온했다. 당신이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 집구석에서 빈둥대지 말고 뭐라도 좀 하라고. 사회에서 도태되기 싫으면? 그래서 당신 소원대로 일거리 하나 구한 건데? 상준은 뻐끔뻐끔 입을 벌렸지만 평소 그녀를 깎아내릴 때 쓰던 수많은 조롱과 핑계들이 목구멍에 턱 걸려단 한 글자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은성은 스마트폰을 거두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카메라 장비가 워낙 무거워서 짐꾼이랑 운전기사가 하나 필요하거든. 당신 회사에는 내가 이미 연차 휴가 결제 다 올려놨어. 당신 돌았어. 상준의 언성이 빽하고 높아졌다. 내 연차가 무슨 동네 똥개 이름이야? 당신이 결제 올린다고 그게 승인이 나? 은성은 대꾸하는 대신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를 열어 그의 면전에 다시 들이밀었다. 화면에 뜬 것은 상준이 다니는 회사의 그룹웨어 사내 인사 시스템 창이었다. 휴가 신청 내역에는 유급 연차 5일이라는 글자가 보란듯이 찍혀 있었고 결제 상태란에는 초록색 전자 도장이 쾅 박혀 있었다. 승인 완료. 상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가 들고 있던 물컵을 쾅 내려놓는 바람에 대리석 식탁 위로 물이 철썩 튀어올랐다. 당신이 내 인트라넷을 어떻게 접속해?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은성은 경악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낯짝을 마주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무기질의 미소였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밀번호 전부 다 당신 엄마 생일이잖아. 그녀는 상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유리창을 긁는 칼날처럼 서늘하고 날선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엄마 생일은 연도부터 월, 일까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 외우면서. 그런데 내 생일은 기억이나 해? 상준은 그 말에 대못이 박힌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두어 번 달싹였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월요일 아침 7시 정각. 동이 막 트기 시작해 유리창에는 스산한 가을 아침 안개가 하얗게 서려 있었다. 은성은 검은색 하드캐리어를 끌고 안방을 빠져나왔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며 웅웅거리는 묵직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가 다가간 식탁 위에는 비닐랩으로 꽁꽁 싸맨 밑반찬과 국이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장 큰 반찬통 위에는 샛노란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그녀는 볼펜을 들어 그 위에 마지막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다. 지호는 당근을 절대 안 먹습니다. 수빈이는 밤마다 오줌을 쌉니다. 준호분유는 찬장 두 번째 칸에 있고 물 온도는 절대 40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메모를 마친 그녀는 펜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안면 근육을 매끄럽게 풀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고 음성 메시지 녹음 버튼을 길게 눌렀다. 그리고는 혓바닥에 꿀을 한 바가지 발라놓은 듯 징그러울 정도로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저랑 상준 씨 급하게 회사 일로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 4박 5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애 셋을 몽땅 집에 두고 갈 수밖에 없어서요. 어머님이 와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고 전자레인지에 몇 분 데우면 되는지 다 적어뒀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떼자 노란색 말풍선이 휙 하고 전송되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설정창을 열어 벨소리와 진동을 모조리 무음으로 바꾼 뒤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뒤로 돌아선 그녀는 옆에 서서 아직 잠이 덜 깨 까치집을 짓고 있는 상준의 등짝을 거칠게 떠밀었다. 가자. 두 사람이 현관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도어록이 철컥 하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성이 먼저 캐리어를 끌며 올라탔고 상주는 몽유병 환자처럼 허우적대며 그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찰나 은성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 액정이 번쩍하고 불을 밝혔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진동 없는 발신 화면은 마치 절망적인 구조 요청 신호 같았다. 은성은 눈을 내리깔아 주머니 밖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힐끗 쳐다보고는 손을 집어넣어 한치의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원시의 낡은 빌라. 조정숙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을 들으며 분통이 터져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연달아 17통이나 전화를 걸어댔지만 모조리 먹통이었다. 아들 상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홧김에 멀리 부산에 있는 막내딸 수연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한참 마사지 교육 중인 딸녀는 전화를 받을 턱이 없었다. 조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시근덕거렸다. 하지만 과천 아파트에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핏덩이 셋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솟구쳤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대충 옷을 주워 입고 아침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허둥지둥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평소에는 멀다며 손주들을 보러 올 때 절대 대중교통을 타지 않던 조정숙은 꼬박 1시간 반을 길바닥에서 허비한 뒤에야 땀범벅이 된 채 과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도어록 덮개를 위로 밀어 올리고는 예비 비밀번호를 꾹꾹 내리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큼하게 상한 우유 냄새와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훅 하고 코 속으로 밀려들었다. 현관에 선 조정숙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도라르방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7살 지호가 구깃구깃한 잠옷 차림으로 마룻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이 옆에는 쥐 파먹은 듯 뜯어먹다 만 빵쪼가리가 뒹굴었고 바닥은 온통 빵 부스러기 천지였다. 4살 수빈이는 언제 일어났는지 맨발로 주방을 쏘다니며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린 채로 하얀 냉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베이비룸 안에서는 2살 배기 준호가 얼굴에 누렇게 말라붙은 분유 자국을 덕지덕지 묻힌 채 도대체 어디서 끌고 왔는지 모를 시커먼 양말 한 짝을 쥐고 조용히 입으로 빨고 있었다. 조정숙은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문틀을 짚고 비틀거리며 식탁 쪽으로 다가간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널브러진 음식들이었다. 그리고 은성이 주의사항을 빼곡하게 적어 반찬통에 붙여두었던 그 노란색 포스트잇은 이미 지호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삐뚤빼뚤한 종이 비행기 여러 개로 접힌 채 국그릇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순간 조정숙은 난생 처음으로 뼛속 깊이 실감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면초가 생지옥이 무엇인지를. 같은 시각 제주도로 향하는 보잉 여객기가 두터운 구름층을 뚫고 날아오르고 있었다. 기내에는 규칙적인 엔진의 우문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가 자리에 앉은 상주는 비행기에 오를 때부터 낯빛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는 창밖의 구름만 뚫어지게 노려볼 뿐 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비행기가 마침내 정상 고도에 진입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때 상주는 기어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고개를 확 돌리더니 은성을 향해 목소리를 지식이며 으르렁거렸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어린 것들 셋을 우리 엄마한테 몽땅 떠넘겨?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당신도 뻔히 알잖아. 만약에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건데? 은성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기내용 가방 지퍼를 열고 빳빳한 플라스틱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쳐 상준 앞에 가니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이건 화요일 아침에 찍은 사진이야.
상주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사진 속에는 오줌표에 흠뻑 젖어 샛노란 악취를 풍길 것 같은 안방 매트리스 방수 커버와 온통 붉은색 크레파스로 난도질당한 벽지가 찍혀 있었다. 은성이 다음 장을 넘겼다. 이건 수요일 새벽. 사진 속 인물은 은성 자신이었다. 새벽 3시,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준호를 끌어안고 젖병을 물리며 전면 카메라로 찍은 셀카였다. 헝클어진 머리칼에 퀭하게 파인 눈, 눈밑까지 짙게 내려온 다크서클과 바짝 말라비틀어진 입술. 마치 혼이 빠져나간 송장처럼 텅 빈 눈빛을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다시 한 장이 넘어갔다. 이건 목요일 저녁. 당신이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애들 시끄럽다고 짜증내던 바로 그날이야. 페이지 위에는 지호가 수빈이를 바닥으로 밀쳐내고 수빈이의 이마가 시퍼렇게 멍드는 찰나를 포착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상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두 손은 좌석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은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서 두 번째 사진을 뽑아 들었다. 신호희 수연이 부산 해운대의 오션뷰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티라미수를 즐기고 있는 소셜미디어 화면이었다. 그 옆에는 보란듯이 소확행이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성은 맨 끝 장을 펼쳤다. 그것은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 조정숙이 시차를 명목으로 들이닥쳐 텔레비전 장식장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내던 그 뒷모습이었다. 은성이 파일을 덮자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미 사색이 되어버린 상준의 얼굴을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당신은 어머니 허리가 안 좋다고 했지. 은성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상준의 고막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 내 허리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나 혼자 그 애 셋이랑 뒹굴며 전쟁을 치를 때 내 허리는 부서지지 않았는지 단 한마디라도 걱정해 본 적 있냐고. 상준은 입을 떡 벌린 채 울대가 격렬하게 출렁거렸다. 평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논리로 찍어 누를 때 쓰던 그 현란한 말주변들은 지금 이 순간 먼지처럼 바스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 외에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상준은 고개를 푹 숙였고 남은 비행 내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과천 아파트에서 조정숙은 그녀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길고 끔찍한 5일을 보내고 있었다. 첫째 날 점심. 주방의 레인지 후드가 우문거리며 둔탁한 소음을 냈다. 조정숙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자를 든 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비 오듯 쏟고 있었다. 나 이거 안 먹어. 짜장면 시켜달란 말이야. 7살 지호가 주방 입구에 버티고 서서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바닥을 발로 쾅쾅 구르자 거실 바닥 전체가 쿵쿵 울렸다. 지호야,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점심엔 일단 찌개에 밥 먹고 저녁에 할머니가 맛있는 짜장면 배달시켜줄게. 응. 조정숙은 최대한 목소리를 부드럽게 꾸며내며 달랬다. 싫어. 지금 당장 짜장면 먹을 거야. 지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획 돌아서서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 거실 테이블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깜짝 놀란 조정숙이 국자를 내팽개치고 주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두 발자국쯤 내디뎠을까 안방에서 놀라 달려나온 4살 수빈이가 맨발로 깨진 유리 파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거기 꼼짝 마. 조정숙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호통에 겁을 먹은 수빈이는 입술을 비죽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앙앙 울음을 터뜨렸다. 베이비룸 안에 있던 준호 역시 그 소란에 자지러지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좁은 거실 안을 미친 듯이 튕겨다녔다. 조정숙은 바닥에 유리 조각은 안중에도 없이 급히 다가가 수빈이를 안아 올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허리를 굽히는 찰나에 꼬리뼈 바로 윗부분에서 벼락을 맞은 듯 날카로운 통증이 번쩍하고 내리꽂혔다. 그것은 며느리의 육아를 외면하기 위해 엄살을 부리던 그런 뻐근함이 아니었다. 척추뼈 틈새로 굵은 쇠꼬챙이가 푹 쓰고 들어오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맹렬한 고통이었다. 아이고,
조정숙의 두 다리에서 맥이 탁 풀리며 그대로 마룻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몇 초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주방에서는 끓어넘친 찌개 국물이 가스불에 닿아 치익 거리는 소리를 냈고 매캐하게 타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정숙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끊어진 듯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밀며 엉금엉금 주방 쪽으로 몸을 질질 끌어야만 했다. 옆에서는 수빈이가 엄마를 찾으며 악을 쓰고 있었고 지호는 바닥에 유리 조각을 훌쩍 뛰어넘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귀가 터질 듯이 높여버렸다. 가스레인지 앞까지 간신히 기어간 조정숙은 싱크대 하부장을 붙잡고 이빨을 꽉 깨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워 간신히 가스 밸브를 잠갔다. 냄비 안에 국물은 반이나 졸아붙어 있었고 시커먼 숯덩이 같은 찌꺼기가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새카맣게 타버린 점심거리와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숨이 넘어가라 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조정숙의 눈꼬리를 타고 예고도 없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아직 허연 김을 내뿜고 있는 뜨거운 냄비 안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둘째 날 새벽 2시. 과천시의 싸늘한 가로등 불빛이 거실 통유리 창을 넘어와 마룻바닥 위에 창백한 네모 모양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했다. 조정숙은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오줌표에 흠뻑 젖어 무거워진 얇은 이불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의를 몽땅 벗은 수빈이가 그 옆에 선 채 눈을 비비며 하품을 쩍쩍 해댔다. 할미, 나 추워. 수빈이가 웅얼거렸다. 조정숙은 아이를 야단칠 기력조차 없었다. 허리에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듯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는 축축한 이불을 질질 끌고 화장실로 가 세탁기에 쳐넣은 뒤 안방 옷장을 뒤져 깨끗한 이불볼을 찾기 시작했다. 옷장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 아기 침대에서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가 깬 것이다. 한밤중에 눈을 뜬 2살배기 아기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허공에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분유를 내놓으라고 칭얼거렸다. 지금 당장 입에 젖병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칭얼거림은 단 10초 만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으로 돌변할 터였다. 조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이불볼을 팽개치고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이끌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분유통 뚜껑은 더럽게도 꽉 닫혀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2번이나 끙끙댄 그대야 겨우 뚜껑을 열어젖혔다. 따뜻한 물을 붓고 분유를 흔들어 섞어 안방으로 돌아갔을 때 준호는 이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숨 넘어가게 울고 있었고 그 바람에 방금 전 겨우 진정시켰던 수빈이까지 다시 깨워버린 후였다. 거실 소파에 조정숙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젖꼭지를 맹렬하게 빨아대는 준호가 안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젖병 안의 하얀 액체가 조금씩 줄어들며 꿀떡꿀떡 삼키는 소리가 울렸다. 소파 쿠션은 푹신했지만 조정숙의 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아기의 정수리를 넘어 창밖에 힘얼건 가로등 불빛에 가닿았다. 지난 4년 동안 은성이는 매일 밤을 이렇게 보냈던 것일까? 아니. 조정숙의 머릿속에 자신이 이 집에 올 때마다 버렸던 행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텔레비전 장식장에 먼지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문질러보고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 가짓수를 트집 잡고 내 옷을 왜 이리 얇게 입혔냐며 삿대질을 해대던 자신의 모습. 은성은 오줌 지린내와 미지근한 분유, 그리고 끝이 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꽉 찬 이 지옥 같은 밤들을 홀로 견뎌낸 것도 모자라 날이 밝으면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검열과 막말까지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것이다. 조정숙은 고개를 숙여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셋째 날 점심. 조정숙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다. 이 집구석에서 바깥의 새악마들을 피해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꼭 쥐고 막내딸 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 때마다 그녀의 신경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경쾌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정숙의 알량한 이성의 끈이 완전히 툭 끊어져 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심지어 애원하는 듯한 비굴함마저 배어 있었다. 수연아, 너 당장 짐 싸서 올라와라.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일순간 멈칫했다. 엄마. 왜 울어? 수연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 생겼어? 내 오빠랑 은성이 년이 짐 싸들고 출장을 가버렸어. 그 어린 것들 셋을 집에 몽땅 내팽개치고 말이다. 애미는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 사흘 내내 밥 한 술 편히 넘겨본 적이 없다. 너 당장 기차표 끊어서 내 새끼들 내가 와서 봐. 전화기 너머로 꼬박 5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엄마,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나 여기 피부관리 과정 수료하려면 아직 꼬박 2주나 남았어. 중간에 그만두면 수강료 환불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게 무려 350만 원짜리 코스인데. 스마트폰을 쥔 조정숙의 손가락에 핏대가 섰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폰을 꽉 움켜쥐었다. 350만 원. 그녀의 언성이 날카롭게 높아지며 좁은 화장실 벽을 때렸다. 내 애미 목숨값이 그깟 350만 원만도 못하냐? 딴 년 새끼도 아니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이야. 내 자식 팽개치고 새언니한테 떠넘겨놓고선 이제 와서 새언니가 못하겠다고 나자빠졌는데 수강료 타령이 나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수연도 질세라 빽소리를 지르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애초에 엄마가 그랬잖아. 애들 데려다 놓으면 언니가 당연히 봐줄 거라고. 언니는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언니가 군말 없이 봐줄 줄 알았지. 애들 버려두고 도망갈 줄 내가 알았겠어? 언니가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 한마디가 전파를 타고 조정숙의 고막을 후벼 팠다. 쩍 벌어진 그녀의 입에서 장전되어 있던 쌍욕들이 일순간 목구멍에 콱 막혀버렸다. 그렇다. 은성이는 당연히 봐줄 줄 알았다. 이 말은 그녀 스스로가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고 딸에게도 확언했던 말이었으며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던 말이었다. 빨랫거리를 들이밀어도 걔는 속도 없이 웃어넘길 거야. 명절 제사상을 혼자 다 차리게 해도 군말 없이 할 거야. 다 큰 조카 둘을 현관 앞에 툭 던져놔도 알아서 잘 꺼둘 거야. 조정숙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억울한 훌쩍임을 들으며 발밑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욕도 뱉어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화장실 안에는 지독한 적막이 내려앉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지호가 또 무언가 딱딱한 물건으로 마룻바닥을 미친 듯이 내려찍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넷째 날 오후. 기어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조정숙이 주방에서 배추를 썰어내고 있을 때 거실에서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지호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식칼을 팽개치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지호가 거실 테이블 옆에 나동그라진 채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아이의 손가락 틈새로 시뻘건 피가 왈칵왈칵 솟구치더니 이내 옅은 회색 러그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끔찍한 자국을 번져갔다. 지호야. 조정숙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지호의 손을 치워냈다.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가 깊게 쩍 갈라져 있었고 벌어진 살점 사이로 시뻘건 핏물이 쉴 새 없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었다. 겉옷을 챙겨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녀는 소파 위를 뛰노던 수빈이의 팔을 낚아채듯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쳐들어가 자고 있던 준호를 이불째 둘둘 말아 번쩍 안아 올린 뒤 유모차에 우겨 넣었다. 가자. 빨리 병원 가야 해. 그녀는 한 손으로는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지호를 부둥켜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끙끙대며 유모차를 밀었다. 수빈이는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그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질질 끌려왔다. 과천중앙병원 응급실 안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접수처 앞에 주저앉은 조정숙의 옷에는 지호의 검붉은 피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다. 의자에 앉은 지호는 아파서 울고, 수빈이는 낯선 병원 환경에 지레 겁을 먹고 울고, 유모차 안의 준호도 덩달아 목청을 높여 울어댔다. 차트를 든 접수처 간호사가 산발을 한 채 활처럼 허리가 굽은 노인네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통제불능으로 울어대는 새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할머니, 아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꿰매는 수술 들어가려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조정숙은 입을 뻐끔거렸다. 내 엄마는 출장을 갔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 고모는 지방 연수를 갔다고 둘러대고 싶었다. 하지만 의구심과 한심함이 뒤섞인 간호사의 서늘한 눈초리를 마주한 순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단 한 글자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결국 핏자국이 말라붙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지호는 이마를 두 반을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 이 모든 난리를 수습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조정숙은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복도 끝 텔레비전에서는 밋밋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 앱을 열었다. 은성의 이름을 찾았다. 채팅창에는 은성이 떠나기 전 남겨둔 그 간드러지게 징그러운 긴 음성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조정숙은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입력창을 터치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명령조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로서의 알량한 권위 따위도 모두 내다버렸다. 그녀는 자판을 하나하나 꾹꾹 누르며 단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은성아, 제발 돌아와 다오.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슴팍에 꼭 품은 채 고개를 젖혀 응급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같은 시각 제주도 서귀포시. 특유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머금은 밤바람이 5성급 리조트 스위트룸 테라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은성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보송보송한 가운을 걸친 채 라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방금 씻고 나온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캐모마일 향기가 났고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흐트렸다. 눈앞의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얼음을 띄운 오렌지 주스가 반잔쯤 남아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느리게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화면이 켜지며 시어머니 조정숙이 보낸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은성아, 제발 돌아와 다오. 은성은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동안 고요하게 응시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화면을 끄고는 테라스 통유리창 너머 객실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스위트룸 거실에는 상준이 소파에 푹 파묻히듯 앉아 있었다. 이 5일 동안 은성은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듯 이 남자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그는 돌덩이처럼 굳어서는 하루 종일 낯빛을 구기며 은성과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 했고 저녁 식사 때도 제 앞에 접시만 뚫어지게 노려볼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결국 조식 뷔페에서 밥을 먹다 말고 그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툭 던지듯 물었다. 본가는 어떻게 됐으려나? 애들이 엄마 괴롭히지는 않겠지? 셋째 날 오후, 은성이 호텔 스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테라스에서 상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수연이었다. 엄마가 자꾸 올라오라고 들들 볶는다는 투정인 듯 했다.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상준은 결국 전화를 향해 소리를 빽질렀다. 그만 좀 해라. 엄마 혼자 애 색 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는데 넌 그놈의 학원비 타령만 하고 자빠졌냐? 솔직히 이번엔 내가 너무 선 넘은 거야.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었다. 그리고 지금 넷째 날의 밤.
상준이 테라스의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은성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담배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갯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인 백색 소음처럼 공간을 채웠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은성과 눈을 맞췄다. 아내를 향해 늘 짜증 섞인 우월감과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이 가득했던 그 얼굴에는 지금 지독한 피로와 짙은 죄책감이 엉겨붙어 있었다. 미안해. 상준의 목소리는 몹시 낮고 거칠었다. 목구멍 속에서 수백 번을 삼켰다 뱉어낸 듯한 소리였다. 지난 4년 동안 당신 혼자 집에서 이 끔찍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네. 고생 많았어. 그것은 꼬박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당도한 너무 늦은 사과였다. 은성은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지도 않았고 분노에 차서 마시던 주스를 그의 얼굴에 끼얹지도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테라스를 스치는 밤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파동이었다. 그녀는 유리잔을 들어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다. 그러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방금 한 그 말 똑똑히 기억해둬. 은성의 목소리는 음정의 변화 하나 없이 싸늘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내가 제시할 조건이 몇 개 있어. 무조건 동의해야 해. 6째 날 오전. 과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은성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열리자마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공기가 폐부를 훅 찌르고 들어왔다. 상온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와 지린내 밴 기저귀, 찌든 땀냄새와 묵은 먼지가 한데 엉겨붙은 지옥의 악취였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펼쳐진 광경은 은성의 상상 그 이상이었다. 바닥에는 발에 밟혀 바스러진 과자, 부스러기와 레고, 블록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시큼한 쉰내를 풍기는 밥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냄비 테두리에는 새카만 숯덩이가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조정숙은 회색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고장난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쩍쩍 갈라져 허공으로 뻗쳐 있었고 퀭하게 파인 두 눈의 주위로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깊이 잠든 준호가 안겨 있었고 수빈이는 그녀의 다리에 찰싹 달라붙은 채 고꾸라져 자고 있었다. 이마에 새하얀 묵은 거즈를 덕지덕지 붙인 지호는 소파 반대편 팔걸이에 엎어져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았다. 은성과 상준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조정숙의 표정은 단 몇 초 만에 수십 번의 변화를 겪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억울함.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기절을 뚫고 나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은성이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본 적 없었던 절대적인 비참함이었다. 며느리 앞에서 늘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그 알량한 권위의식이 단 5일간의 생지옥 속에서 맷돌에 갈리듯 철저하게 바스러진 것이다. 조정숙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평소처럼 며느리의 군기를 잡으려 훈계를 늘어놓으려 했지만 쩍쩍 갈라진 성대에서는 쉰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은성은 그녀에게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캐리어를 현관 벽 쪽으로 툭 밀어두고 소파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지극히 평온하고 건조했다. 어머니,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은성은 허리를 굽혀준 호의 양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더니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팔에서 아이를 단숨에 안아 들었다. 지호 다친 곳은 좀 괜찮나요?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은 확인했어요. 그 돈은 제가 낼게요.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출장이라는 핑계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았고 이 꼴이 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냐며 시어머니를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저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쥔 채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상황을 다시 접수했을 뿐이다. 조정숙은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 은성의 서늘한 얼굴을 얼빠진 듯 쳐다보았다.
뱃속 가득 쌓아두었던 원망과 눈물샘의 장전장치들이 은성의 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 앞에서는 그만 동력을 잃고 툭 꺼져버렸다. 그녀는 텅 빈 두 팔을 바르르 떨며 허공에서 걷어들이고는 기걱거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새 아이를 모두 깨끗하게 씻겨 안방에 재운 뒤였다. 거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은성, 상준, 그리고 조정숙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끈적거리던 식탁 유리는 은성의 손에 의해 이미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은성은 제 옆에 서랍을 열더니 미리 깔끔하게 인쇄해둔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정중앙으로 슥 밀어놓았다. 문서의 맨 위쪽에는 굵고 새까만 글씨가 박혀 있었다. 가족 역할 분담 합의서. 문서를 힐끗 내려다본 조정숙의 미간이 즉각적으로 구겨졌다. 은성아, 한 식구끼리 부대끼며 사는데 웬 서류 조각이니? 은성은 그녀의 불만을 가볍게 무시하고 시선을 종이 위에 고정한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첫 번째 조항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제1조. 향후 본 가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중대사안 친척 자녀 양육 지원, 명절 및 휴일 일정 조율, 그리고 경제적 지출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본인과 남편 박상준의 상호 논의하에 결정한다.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도 본인은 즉각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기강 잡자는 거니? 조정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줄곧 침묵하고 있는 아들을 획 쳐다보며 소리쳤다. 상준아, 넌 이 애가 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거냐? 상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분노 어린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결혼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 단호하게 아내의 편에 서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상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은성이가 기강을 잡는 게 아니야. 지난 4년 동안 은성이가 계속 참고 있었던 거지. 이번 일 우리가 100번 잘못한 거야. 이 합의서 조항에 전부 동의해. 조정숙은 아들을 마주하며 입술을 덜덜 떨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통증이 지난 5일간의 끔찍했던 지옥도를 상기시키며 그녀의 기억을 강하게 찔러댔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은성은 제 몫에 물그릇을 들어 목을 축인 뒤 다시 낭독을 이어갔다. 제2조. 신우이 박수연의 자녀에 대한 육아 책임은 전적으로 수연 아가씨 본인에게 있다. 불가피하게 도움이 필요할 시 최소 2주 전에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1회 돌봄 기간은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오전. 아파트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신우이 수연이 마침내 부산에서 교육을 때려치우고 헐레벌떡 올라온 것이다. 문이 열리자마자 캐리어를 팽개친 수연은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지호에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지호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서 아이 이마에 붙은 하얀 거즈를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한참을 울어대던 수연이 고개를 돌려 벌겋게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은 은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언니 진짜 미안해. 지호 다친 거 다 내 잘못이야. 식탁 맞은편에 앉은 은성은 방금 우려낸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채였다. 잔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보이지 않았다. 수연이 한바탕 우는 것을 조용히 감상한 그녀는 마침내 찻잔을 내려놓았다. 유리 상판에 도자기가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가 났다. 수연아, 은성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흔들림 하나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다. 내가 저번에 통화할 때 그랬지? 내 피부관리 연수 수강료가 350만 원이라고, 맞지? 수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성은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계산기 앱을 실행했다. 지호 응급실 진료비. 그리고 내가 5일 동안 이 집을 비운 사이의 가사 및 육아 대행 인건비. 시세에 맞춰 어린아이 셋을 24시간 전담하는 프리미엄 베이비시터 고용 기준으로 셈을 좀 해봤어. 은성은 스마트폰 화면을 획 뒤집어 수연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전부 합쳐서 280만 원이야. 수연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숫자를 노려보더니
이내 은성을 향해 황당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무슨 베이비시터 비용이야? 언니,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내 시간에도 명백히 가치가 있어? 내가 내 돈 들여 연수 가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의 귀한 시간을 쓰는 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를까? 수연은 억울함에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오빠 상준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다. 오빠. 하지만 상준은 아예 고개를 돌려 창밖만 쳐다볼 뿐 동생을 변호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은성은 손가락으로 식탁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빠 쳐다볼 필요 없어. 280만 원 청구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줄까? 매일매일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는지 내가 다 기록해놨으니까. 은행 앱으로 내 계좌에 입금해줘 오늘 안으로. 수연은 입을 떡 벌린 채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여자를 경악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철저하게 깨달았다. 오빠 뒤에 숨어 늘 고분고분 순종하기만 하던 그 새언니는 이제 철저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한 달 뒤. 늦가을의 과천시.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녔다. 은성은 아파트 테라스의 라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옆 안전한 베이비룸 안에서는 준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원목 블록을 집중해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옆에 작은 원형 테이블에 놓아둔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며 알림음이 울렸다. 시어머니 조정숙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예전처럼 툭툭 내던지는 짧은 명령조는 온데간데없고 눈치를 살피는 묘하게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은성아,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우리 준호 얼굴 좀 보러 가도 괜찮겠니? 내가 저번에 잘 먹던 소고기 장조림 맛있게 해놨다. 가져갈 테니 밥이랑 같이 먹자꾸나. 은성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댄 채 액정에 뜬 문장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춤추며 단 몇 글자를 찍어 눌렀다. 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메시지를 보내기가 무섭게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더 떴다. 남편 상준이었다. 여보, 나 오늘 야근 안 하고 정시 퇴근해. 저녁은 내가 맛있게 차릴게. 은성은 폰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테라스의 넓은 통유리 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양재천을 타고 넘어온 선선하고 청량한 가을바람이 테라스로 불어들어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 위, 천장형 빨래 건조대에는 아기자기한 집게 여러 개가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한 번씩 불어올 때마다 집게 밑에 물려있는 작은 물건들이 허공에서 기분 좋게 찰랑거렸다. 그것은 앙증맞은 2살배기 아기의 새하얀 면양말 한 켤레였다. 딱 한 켤레뿐이었다. 7살 남자아이의 땀냄새 나는 구멍난 양말도 4살 여자아이의 촌스러운 분홍색 레이스 양말도 그곳에는 없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리듬을 타듯 가볍게 흔들리는 그 작은 양말을 올려다보며 은성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맑은 가을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이제 이 집은 오롯이 내 아이 하나만 보듬으면 되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